안녕하세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아노의 박우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작에 앞서 또 간단하게 소연 선생님의 인사를 들을까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촬영을 마친 회사원 배조연입니다. 지난 저희가 사랑의 생애? 네. 이승우 작가 사랑의 생애를 다루고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혼자 책을 읽다가 선생님과 제가 누군가 이렇게 깊게 대화하면서 독서를 얘기한 적은 없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또 영상을 보면서 또 한번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어, 그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과 네. 그리고 19호실로 가다를 같이 이야기를 네.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 책을 전반적으로 소연 선생님께서 조금 이렇게 네. 이끌어 주시겠어요? 네. 어,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는 음, 19호실로 향하게 된 어떤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음, 그 유복한 어떤 중산층, 음, 영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음, 가정 생활을 하던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도 가기 싫어지고 아이들도 돌보기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기만이 있을 수 있는 19호실을 찾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좀 비극적인 결말을 다룬 내용이고, 단순한 열정은 제목이 모든 걸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근데 열정은 단순하게 어렵잖아요. 음, 열정은 들끓고 뭔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상태인데 그것을 단순한 열정이라고 표현한 이 아니에 르노의 작품은 한 남자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사랑의 생애에서 생만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어떤 음, 여자의, 여성의 이야기를 음,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두 책이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다르면서 같다고 해야겠네요. 19호실로 가다에서는 어떤 본인에게 필요한 어떤 혼자만의 공간의 상태를 끊임없이 갈구하잖아요. 갈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상태를 향해 가는 어떤 여성의 두 책을 같이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둘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이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음, 가정, 사랑에 있어서 사회적인 비판, 음, 때로는 뭐 본인이 사회적으로 누려온 가치관을 모두 배제하고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상태. 근데 한 단순한 열정에서는, 어, 그것을 끊임없이 누리는, 향유하는 여성의 이야기로 다뤄졌고, 음, 음, 한 19호실로 가다에서의 여성은 결국에는 그것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비교되면서도 흥미로웠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음. 그 아니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표현이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것도 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네,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 제가 뭐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 얘기가 들어가지 않은 글이 네, 살아있는 글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얘기를 어디까지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쓸 수 있느냐?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야 뭐 어떤 소설이나 에세이를 쓰는 사람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일종의 사례로 에세이로 풀어서 분석적 글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갈 때,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오픈할 것인가. 근데 이제 말하자면 심지어 정신분석인이 내 얘기를 쓸 때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적나라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라던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여성이 지금 84세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절에 혹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렇게까지 당당할 수가 있는가? 네. 아, 근데 저는 이분이 소설가로서의 직업적인 직업 윤리라고 해야 되나? 음, 자기가 책을 쓰는 직업에서의 마음가짐과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한 그 마음가짐이 동일하다고 느껴졌던 구절이 있어서 어, 그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참 되게 전 인상적이었어요. 어, 가끔 열정을 누리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써내는 일과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 장면 하나하나를 완성해야 하는 필요성, 세세한 것까지 정성을 다한다는 점이 그랬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글을 완성한 후에는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열정이 끝나고 끝까지 다하고 나면 다하다라는 표현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다. 하고 이렇게 양쪽 줄이 있고 죽게 되더라도 상관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나 책을 쓰는 거나 음. 자기는 열정을 다하고 뭐 그게 끝까지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다. 나는 어쨌든 그 정도의 다하겠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네,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판단, 네, 잣대, 네, 비난, 평가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 강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 네, 뭐, 너무나 무수한 기준들로부터 어떤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 서희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그 구절이 되게 중요하게 와닿는데요. 그 이유가 결국 이 아니 에르노라는 이 여성 작가의 태도가 네, 사랑을 대하는 태도이든 글을 대하는 네, 태도이든 소외적이지 않고 네, 매우 어, 어떤 것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한 존중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네, 그렇게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가장 강렬했고 이 소설을 계속해서 다시 읽고 싶게 만들고 혹은 이런 방식의 태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글을 쓰고 네, 싶다고 만들게 했던 것 네. 같아요. 음, 그런,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게 첫 시작에서도 느껴졌던 음, 부분인데요. 음, 약간 이분이 롤랑 바르트의 어떤 문장을 인용하는데 음, 여기서 우리 둘 잡지는 사드보다 더 외설스럽다라는 롤랑마르트의 말을 인용해요. 근데 이 우리 둘 잡지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잡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추정돼요. 근데 사드에서 제 사드를 여기서의 사드가 뭘까를 찾아봤는데 그 사드 하니까 무기 얘기만 나오고 사디스트, 네, 사디스트, 맞아요. 예, 사디즘의 그 맞아요. 그 사드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드가 네, 있죠. 그것보다 외설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 사실상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흔히 뭐 뿌려지는 그 잡지처럼 사실상 다를 게 없다라고 이 사람은 여기서 롤랑 바르트를 이용한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가장 그 책의 첫 장면이 이 사람이 무심코 TV를 돌리다가 포르노 장면을 보게 어, 돼요. 어, 어, 어. 그래서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마도 이번 글쓰기는 이런 정사 장면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인상 혹은 고통, 당혹스러움,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유보된 상태에 줄곧 매달리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너희네들이 나에 대해서 이 내가 하는 그 불륜이잖아요. 흔히 그렇죠. 소위 말하는 불륜에 불륜이지. 대해서 어떤 고통이나 내가 느끼는 고통이나 당혹스러움, 음, 독자들이 느낄 당혹스러움이나 상관없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도덕적으로 유보한 채 그냥 나의 열정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다짐, 그리고 독자에게 건네는 말, 음. 그렇게 느껴져서 상당히 우아하다는 생각이 그치. 들었습니다. 불륜을 네, 굉장히 그렇게 나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네, 선포하고 네, 혹은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네, 이게 결국 이제 문학이 가지고 있는 네, 어떤 특권이라고 해야 될지 네, 특혜라고 해야 될지일 수도 있으나 그러면서도 저도 이게 너무나 그 지금 이 그 방금 이야기한 그 아니 에르노의 말은
마치 정신분석의 현장 같다. 아, 네. 어떤 도덕적 판단, 어떤 사회적 가치를 모두 유보한 채로 네. 상태, 네. 우리의 어떤 상태, 네. 충동의 상태, 이런 것들을 그게 마치 포르노를 보는 것과 네.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 네. 그 말이 정말 너무나 네. 100% 정확하다고 네. 생각했고, 네. 이게 그 내가 보여지는 이 글쓰기가 그 사드의 소설을 능가할 정도로 외설스러울 것이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외설스럽다고 하면 사회적 관념으로서는 진짜 무슨 포르노나 야동이나 네. 혹은 야한 장면이나 이런 걸 연상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생각보다 되게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 안에 어떤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매우 외설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옷을 벗는 행위.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 앞선 포르노의 묘사 장면이 이분이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정사 장면을 그리면서 상상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아,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여성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작가가 대단한 어떤 그 정신분석적 태도를 가지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음, 그 외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혹은 많은 것들을 포장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외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우 우아하게, 정교하게, 아, 질서정연하게, 치밀하게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네. 따라가고 있다, 풀어내고 보여준다? 네. 우리에게 보여준다? 네. 그런 면에서 전 정말 이 소설이 훌륭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그, 그렇죠. 실제 인물이, 이 여성과 이 작가와 실제 만났던 연하의 남자가 외교 쪽이었던 것 같은데, 러시아, 그 나중에 뭐 거의 다 밝혀진 것 같더라고요, 네. 누군지. 그 러시아 사람이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 책에서 보면 한 2년 네. 정도 네. 그 뒷이야기들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기 형식으로 네. 나왔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성과의 어떤 만남? 전 진짜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 남성과의, 어, 말하자면 불륜인데, 불륜에서 이 혼외 관계에 있는 여성이 이 남성을, 무방비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네. 오로지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거. 네. 오로지 그와의 어떤, 그와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 거. 만남의 시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기다리는 네. 태도라든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는 절대 못하고 있는데 되게 안달복달하게 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막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막 흔히 이제 말하는 확인하게 네, 되고, 보통 그런 클리셰들이 그려지기 마련인데 이분은 네,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정신분석 개념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의사항스라는 게 네, 있거든요. 주의사항스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쾌락 원칙, 안정 원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사랑을 하면 서로 확인이 돼야 되고 안정화해서 들어가야 되고 확인이 안 된 불안정한 관계는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고 네, 빨리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안정지향적인 게 일반적인 우리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본성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주의상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코 그 고통을 멈추지 않는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담실에 오실 때는, 정말 이걸 그만하고 싶어요, 선생님. 전 진짜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만하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제 찾아오신단 말이죠. 제가 이거 혼외관계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헤어지지 못할까요? 라고 오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아니에르노의 태도는 그런 어떤 내가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상태와 이 남자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집중하고 오만 가지 감정과 고통과 불안과
혹은 행복에 교차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잖아요. 네. 보존하려고 하고. 네. 이 태도가 이제 상당히 주의상스적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주의상스 혹은, 어, 주의상스를 향유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이 고통을 어떻게 향유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네. 아, 음. 밀어내지 않고, 음, 그런 지점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정신분석, 라강이 말한 그 주의상스란 전 말로만 들어봤지,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지만, 이 아니에 에르노의 소설에서 소설의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해 보면서 간접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여성이 그렇게 네, 했다고 보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 이 나름의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이나 네, 여성적 경향도 있겠지만, 네, 음, 글 쓰기의 네, 힘이 아닐까?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수도원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일기를 매일 썼는데, 네.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요? 그게 이제 그때 저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쓰고, 아, 그러면서 실제로 붙이진 않죠. 네, 보내진 않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쓰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편지를 썼어요. 네, 나는 이렇고 지금 이랬어. 마음이 이런데 이런 마음이 드네. 이렇게 계속 글을 썼거든요.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신기한 거는 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된다는 건 말하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달복달 해가지고 네, 결국은 전화하고 막 네, 찾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액팅아웃 하게 되는 거, 이것들을 상당히 좀 음, 정돈하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들도 이제 이 작가에게 있지 않았을까? 음, 네, 좀 반대되는 다시